당대표가 목표인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명분을 던져주면서 그렇죠. 자기는 당권을 잡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적인 목표는 홍준표 후보가 가지는 현실적인 목표는 15%의 득표입니다. 그래야지 선거 비용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 당을 살려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당을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2위나 3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당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은 박근혜가 이미 망친 당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라는 거고 선거 초반 국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은 후보도 못 낼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그러니까 자멸하고 네. 해봐야 지리멸렬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홍준표라는 후보가 나타나서 선거운동을 하더니 15% 이상 득표를 해서 저력을 보였다. 네. 최소한 선거 비용 보조는 국가로부터 받게 만들어줬다. 예. 이 정도면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큰 소리 칠 수 있고 나아가서 자신의 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지리멸렬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바른정당 의원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붕괴했던 새누리당을 부활시키는 네. 그 역할을 자신의 손으로 하고 싶었다. 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관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택하는 전술은 뭐냐?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큰 틀에서 그런 2위가 목표였고 당을 추스리는 게 목표였다면은 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이냐 이런 그 소규모적인 작전은 바로 색깔론이죠. 이게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색깔론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합니다. 네. 이제는 색깔론의 힘이 다해서 예전에는 색깔론으로 선거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선거 때 되면 북풍 해가지고 막 북에서 총도 쏴주고 이러면 선거를 뒤집었는데. 네. 이제는 색깔론 가지고 승부를 뒤집을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해 온 겁니다. 성숙을 했다. 예. 그 정도만큼은 예. 성숙을 했다. 심지어 홍준표 후보 본인도 그걸 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을 무기로 삼는 이유는 2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예. 그 색깔론이 없어지긴 했고 위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최소한 15% 이상은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는 할 얘기는 정해진 겁니다. 모든 반진보적인 어휘는 다 동원하는 거예요. 문재인은 좌파 후보고 빨갱이고 되면 김정은이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그 문재인 주변에 있는 것들 봐라. 진보라고 하는 애들 동성애 욕하고 여성 인권 욕하고 전교조의 민노총회까지 노동 문제 욕하고 예. 모든 걸 욕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먹히는 계층이 딱 15%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슬픈 얘기인데 슬픈 얘기지만 현실이죠. 지하철의 한 귀퉁이에 예. 그리고 종묘공원의 한 구석에 그리고 탑골공원 뒤에 허름한 막걸리집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이야기들이 서울에는 그 탑골공원에 있지만 예.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곳곳에 있죠. 네. 심지어 홍준표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벌써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가 예. 대구에 유세를 하러 갔을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운전사는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두고 보라고. 예, 맞습니다. 예.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뒤집히기는 힘들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선거 공학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세력을 항상 지지하는 세력이 15%에서 20%. 네. 민주당을 항상 지지하는 세력이 또 역시 비슷하게. 네. 그리고 선거의 결과는 어느 한쪽에 얽매이지 않은 중간층이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주민 박근혜 씨가 무슨 짓을 하고 나가더라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골수 세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없어요. 대신 그 효과는 중간층에 먹히는 겁니다. 예. 중간층은 이번에 새누리당은 아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중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이기겠다는 작전을 못 세우는 겁니다. 네. 진판이라고 결정을 한 거죠. 네. 자, 그럼 홍준표 후보가 기세 좋게, 바닥에서 출발해서 기세 좋게 지지율을 10% 이상으로 끌고 올렸습니다. 네. 자, 이걸 보면은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간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차피 이번 판에는 이기지 못하는 판이지만 네. 홍준표 후보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냥 씨가 말라서 죽어 사라질 것으로 봤던 새누리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네. 적이 들어가 있으면 살 수는 있는데 자신의 지역구를 보장은 받을 수 있는데 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예. 지금 기사에는 지금 13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13명, 14명 왔다 갔다 하고 양쪽에 따로 나오는데 네, 그런데 한국대 예. 원내복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 13명은 보수의 가치를 새로 살리고 무슨 홍준표 당선을 위해서 뭐 구구결단을 내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쵸.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받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고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 봐요.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 근데 문제는 더 이제 그 상황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네. 이제 바른정당으로 나왔던 명분을 다 저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버린 것 같습니다.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비난을 받는 걸 각오하고 돌아가는 건데, 네.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도 홍준표 후보한테 우리가 그냥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백기투항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군요. 보장을 요구하는 거죠. 요구.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보장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자기 지역의 공천권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구 총선 공천권도 있고 네. 그 밑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지자체 의원들 공천권도 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맞아요. 예. 네. 근데 홍준표 홍준표 후보 쪽에서 이걸 또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기에는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배신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에 동참한 세력인데 너희들이 돌아오면서 그런 총선권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이런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어젯밤에 만나갖고 예. 대강 그런 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탈당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됐고 지금 벌써 진도가 나가가지고 네. 이제 확정 지어지는 분위기인데 홍준표 후보가 당을 살리면은 이 사람들에게 총선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겠죠. 그렇죠. 당대표가 된다면은. 네. 근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넘어가는 사람도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자기가 부를 수 있는 한껏 최대한 높은 카드를 내밀고 있을 거고 네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뭘 챙겨주되 가장 적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협상은 지금 미봉되어 있는 상태이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강 어제 만나고 큰 틀은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예. 잠재적인 불신은 안고 가는 길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제 페이스북 친구이자 정치평론가는 아닙니다만 꽤나 그 날카로운 필봉을 휘두르기는 장가라는 분이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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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이제 최근에 예. 얼마 조금 전에 썼던 게 바로 이겁니다. 홍준표가 원한 건 예. 유승민 사퇴였는데 껍데기 14장만 챙겼다. 껍데기 14개라도 고스톱으로 몇 점이나 꽤 되잖아요. 이거. 저 P14장이면 5점이네요. 5점 낮네요. 5점 맞네. 결과적으로 유승민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다. 1강 4중으로 선거 마무리될 듯이라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건데. 아. 지금 홍준표의 목적은 14명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승민 후보를 사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까지 다 돌아온다는 네네. 거고 유승민 어떤 이 보수를 단결시킨 통합시킨 그 중앙에 서 있는 후보라는 명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위를 더 확고하게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로드맵이 생기는 건데 네. 결정적으로 망가지는 것이 유승민 후보가 거기에 그렇게 넘어갈 만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고집은 있다는 그래서 거군요. 네. 14명이 탈당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가겠다는 걸 말리는 게 아니라 네. 그 사람들이 가는 건 괜찮은데 나는 후보 계속 하겠다. 네. 그 홍준표 후보의 전략 작전에서 가장 아픈 부분을 찌르고 나오는 거죠. 실은 어저께 예. 이미 그 유승민 후보가 그 제법 장문의 글을 올렸어요. 예. 예, 보수의 가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서도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끝까지 완주하겠다. 뭐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일단 후보 사퇴하기는 너무 늦은 시점일 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가 가질 수 있는 최후의 가치 있는 카드는 바로 이 정치적 가치입니다. 아, 네. 네. 실리가 아니라 가치를 추구하는 바둑으로 치자면 세를 추구하는 입장인데 즉 이번 판은 예. 만방으로 깨지더라도 개가에서 내가 밀리더라도 네네. 난 중원의 세력을 확보해서 다음 판을 노리겠다. 예. 이런 입장을 가질 수 있고요. 홍준표 후보의 작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만한 거. 자신이 사퇴하지 않겠다. 14명 없이 그냥 가겠다. 남아있는 사람들 데리고 가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생각하더라도 심지어 1인 정당으로 남나 한 있더라도 그렇죠. 나는 끝까지 가야지. 그래야지
세를 모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가치를 보고서 그래 이번은 당신 차례는 아니지만 기억해두겠다. 그럼. 네, 당신을 기억해두겠다. 그리고 탈당한 14명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 14명이 탈당해서 자유당으로 복귀하는 그 상황에서 그게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행해지는 행동이었다면 네네. 그 사람들은 탈당하는 게 아니라 유승민 후보를 사퇴를 시켰어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자신들이 명분이 없다는 걸 알고 실리를 챙기는 길이기 때문에 가서 내 자리 보존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고 유승민 후보는 그걸 간파하고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라고 답장을 낸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그 일반 대중의 시선은 어디로 쏠리게 되는지 아주 명약관화해집니다. 모든 유권자들이 갑자기 그 홍준표인지 유승민인지 혼동하던 사람들이 유승민을 다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승민이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건데 이 유승민을 사퇴시키고 자기 편으로 끌어들일 만한 카드를 홍준표 후보가 가진 게 없어 보여요. 그렇습니까? 뭘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지금 자기 자신이 살아남을지도 미지수인데 유승민 후보한테 뭘 줄 수 있느냐. 뭐 차기 대권을 약속하겠는가 뭘 하겠는가 아무도 약속할 게 없다는 거죠. 저는 제가 홍준표 씨라고 한다면 예. 당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지는 알겠는데 지금으로서는 예. 당신들을 받아줄 수 없다. 유승민을 데려와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것은 원칙이 아니다. 네. 당신들이 탈당해서 일로 입당하는 것은 배신의 행위지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반대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명분을 위한 명분을 쌓는 정치를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 건이 제대로 성사될 리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의 지지율은 오히려 약간 상승할 것이고 그동안 상승세를 보여오던 홍준표의 지지율이 감소할 것이다 라는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물론 이 예측은 확인이 불가능해요. 이제 벌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시점이 들어갑니다. 네. 그게 말이죠. 예. 서민의 눈으로, 대중의 눈으로 세상을 읽는 것과 자신의 눈으로 읽는 게 다르잖아요. 저는 정치평론의 기준은, 당연하죠. 예. 정치를 해설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런 자신의 눈으로 해설하면 되는데, 평론을 하고 예측을 할 때는 대중의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네. 제가 지금 어제 밤중에 갑자기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의 의원 14명이 탈당하고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이런 거를 보통 요즘에 정치공학적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정치공학도 아니거든요. 예. 이건 그냥 이해관계에 의한 상호 실리의 부딪힘을 전략적으로 해설하는 것 뿐입니다. 네. 이 작전은 크게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리는 건데 네. 정치평론에서 이런 것은 결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네. 심지어 평론가들이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예. 이런 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왜? 유권자들이 이런 세력 간의 갈등 구조를 디테일하게 알 필요가 없어요. 그걸 좋아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호사가들이나 하는 짓이지 제대로 된 정치에 관심을 가진 정치 덕후라면 이런 분석은 오히려 지양해야 되는, 피해야 되는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의 행동이 가치 있는 행동인가, 누구의 행동이 옳은 행동인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홍준표 후보는 전혀 명분이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왜? 그들에게 주어진 가치라는 것은 박근혜가 잘못된 대통령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국정을 망가뜨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반성을 해야 될 상황인데 네. 반성하지 않고 있으니 이미 틀려버린 거죠. 네. 유승민 후보의 바른정당은 그나마 반성을 조금 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와서 독자적인 후보의 길을 가고 있고 유승민 후보는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도 한 번 한 거를 한 적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명분을 잡을 수 있는 후보였어요. 네. 근데 이런 후보를 세운 바른정당의 의원들이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더 명분이 없는 행동이고 유일하게 나는 그들의 탈당과 관계없이 끝까지 완주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유승민 후보 혼자서만 약간의 가치를 잡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지금 평론은 이걸로 끝이에요. 맞아요. 네. 맞아요. 지금 원내교섭단체가 채 안 된 게 남았습니다. 바른정당. 그렇죠. 그래요. 보수의 가치 중에 하나는 바로 지조입니다. 예, 지조죠. 그리고 결기죠. 예.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 땅에 보수라는 게 존재하나요? 라고 냉소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기회가 된 거고요. 자, 그런 탈당한 14명의 뒤에서 나경원 씨가 지금 웃고 있지 않겠습니까? 나경원 씨는 뭐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바운더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분은 너무 너무 자연스러워서. 근데 예. 여기 의문점 하나 있잖아요. 예. 이것을 기획을 했을 것 같은 김무성 씨는 도대체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일까? 저는 김무성 씨가 오히려 명분을 잘 잡고 있다고 보는데. 예. 예. 이번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장 빠르게 뒤로 물러선 사람이 김무성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요, 그게? 후보 자격도 포기했고, 예, 예. 불출마 선언까지 해버렸고, 네. 지금 탄핵이 진행되기 시작한 이래 김무성이라는 이름이 정치 기사 전면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조용히 하고 있고. 완전히 물밑으로 가라앉아 버렸다는 거죠.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이번 판은 내가 나댈 판이 아니다라는 걸 제일 먼저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럼 이게 모든 게 망가지고 그들이 이제 생각하는 보수 진영이 다 붕괴한 이후에 보수의 재건을 할 사람이 누구냐? 그럴 때 사람들은 김무성을 쳐다보게 될 겁니다. 홍준표마저도 실패했을 때. 네. 또는 홍준표가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새누리당을 추스렸다고 해도 거기에 김무성이 재등장을 하게 되면은 김무성을 주목할 수밖에 없는 거죠. 무대라고 불리는 김무성 씨한테 이 14명이 쌩까고 나갔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형님 하고서 이 얘기는 하고 갔을 것 같은데. 공감대가 있었겠죠. 공감이. 그 14명의 면면을 살펴봤을 때 네. 남아있는 사람들에 비해서는 김무성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네. 이 사람들이 14명의 행동이 김무성의 공감을 등에 업고 한 게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무성은 가만히 남아있지 않습니까? 왜? 자신에게 주어진 명분을 지키고자 하는 거죠. 여기서 같이 돌아간다. 그럼 자신에게 주어진 그나마의 명분 다 잃어버리는 거거든요. 간을 좀 더 보겠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리고 돌아간 14명들에게는 당장 다음번에 공천과 지자체 의원들 공천권이 생존을 위해 필요한 거지만 김무성이나 유승민 정도 되면은 심지어 박근혜하고 싸우고 나와서도 지역구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될 정도의 힘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그런 게 안 급한 거예요. 네. 예. 참.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명분과 가치도 실리가 있어야지 부릴 수 있는 뭐 그런 측면도 있긴 하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명분, 특히 의리 뭐 이런 것을 전면에 내세우지만 좀만 뒤로 보면 가장 살벌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이권 앞에서 그렇죠. 양아치. 예. 쉽게 얘기하면 깡패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뭐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네. 조폭 논리에 의해서 정치판이 돌아가고 있다. 보는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마칠까요? 여기까지 해서 마칠까요? 네. 과반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다는 이상한 여론조사가 나오긴 하는데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프로레슬러 김남훈 씨가 대구에 유세를 하러 갔을 때 택시를 탔는데 택순 운전사는께서 얘기를 그렇게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두고 보라고. 예, 맞습니다. 충분히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알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 선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뒤집히기는 힘들다라는 것은 그냥 단순한 선거 공학입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 세력을 항상 지지하는 세력이 15%에서 20%. 네. 민주당을 항상 지지하는 세력이 또 역시 비슷하게. 네. 그리고 선거의 결과는 어느 한쪽에 얽매이지 않은 중간층이 결정을 하는 건데. 네. 지금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 삼성동 주민 박근혜 씨가 무슨 짓을 하고 나가더라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골수 세력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변화가 없어요. 대신 그 효과는 중간층에 먹히는 겁니다. 중간층은 이번에 새누리당은 아니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중간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가 이번에 이기겠다는 작전을 못 세우는 겁니다. 네. 진판이라고 결정을 한 거죠. 네. 자, 그럼 홍준표 후보가 기세 좋게, 바닥에서 출발해서 기세 좋게 지지율을 10% 이상으로 끌고 올렸습니다. 네. 자, 이걸 보면은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간 의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느냐. 어차피 이번 판에는 이기지 못하는 판이지만 홍준표 후보가 완전히 망가지고 그냥 씨가 말라서 죽어 사라질 것으로 봤던 새누리당을 다시 이렇게 세우고 있는 걸로 보이는 겁니다. 네. 저기 들어가 있으면 살 수는 있는데 자신의 지역구를 보장은 받을 수 있는데. 즉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기사에는 지금
13명이라고 돼 있어요. 예, 13명, 14명 왔다 갔다 하고 양쪽에 따로 나오는데. 네, 그런데 한국의 예. 원내복귀라고 되어 있는데 이 13명은 보수의 가치를 새로 살리고 무슨 홍준표 당선을 위해서 뭐 구구결단을 내리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자신들의 자리를 보존받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고요.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라고 봐요. 보는 게 합리적이죠. 네. 근데 문제는 더 이제 그 상황에서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마련입니다. 네. 이제 바른정당으로 나왔던 명분을 다 저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버린 것 같습니다. 이 비난을 받게 되는 거죠. 생존을 위해서 비난을 받는 걸 각오하고 돌아가는 건데. 네.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사람들도 홍준표 후보한테 우리가 그냥 당신을 위해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백희투항하고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보장을 받는다는 얘기군요. 보장을 요구하는 거죠. 아, 요구.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보장은 다른 거 하나도 없고요. 자기 지역의 공천권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지역구 총선 공천권도 있고 네. 그 밑에 있는 시의원, 도의원, 지자체 의원들 공천권도 있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아, 맞아요. 예. 네. 근데 홍준표 의원 쪽에서, 홍준표 후보 쪽에서 이걸 또 보장해 줄 수 있느냐. 자유한국당 쪽에서 보기에는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은 배신자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배신하고 탄핵에 동참한 세력인데 너희들이 돌아오면서 그런 총선권을 요구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 이런 논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어젯밤에 만나갖고 예. 대강 그런 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얘기가 됐기 때문에 오늘 탈당한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됐고 지금 벌써 진도가 나가가지고 네. 이제 확정 지어지는 분위기인데 홍준표 후보가 당을 살리면은 이 사람들에게 총선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겠죠. 그렇죠. 당대표가 된다면은. 네. 근데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넘어가는 사람도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자기가 부를 수 있는 한껏 최대한 높은 카드를 내밀고 있을 거고 네네.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이 사람들한테 뭘 챙겨주되 가장 적게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거고 네. 그러니까 이런 협상은 지금 미봉되어 있는 상태이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강 어제 만나고 큰 틀은 얘기를 그렇죠. 했는데 예. 잠재적인 불신은 안고 가는 길이다. 라는 걸 정확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제 페이스북 친구이자 정치평론가는 아닙니다만 꽤나 그 날카로운 필봉을 휘두르기는 장가라는 분이 계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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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이제 최근에 예. 조금 전에 썼던 게 바로 이겁니다. 홍준표가 원한 건 예. 유승민 사퇴였는데 껍데기 14장만 챙겼다. 껍데기 14개라도 고스톱으로 몇 점이나 꽤 되잖아요. 이거. 저 P14장이면 5점이네요. 5점 낮네요. 5점 맞네. 결과적으로 유승민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다. 1강 4중으로 선거 마무리될 듯이라고. 굉장히 정확한 지적을 하신 건데. 아, 지금 홍준표의 목적은 14명이 돌아오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렇죠. 유승민 후보를 사퇴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까지 다 돌아온다는 네네. 거고 유승민 어떤 이 보수를 단결시킨 통합시킨 그 중앙에 서 있는 후보라는 명분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당대표가 목표인 거죠. 아,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명분을 던져주면서 그렇죠. 자기는 당권을 잡겠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현실적인 목표는 홍준표 후보가 가지는 현실적인 목표는 15%의 득표입니다. 그래야지 선거 비용을 모두 보전받을 수 있고. 그렇죠. 네. 그 당을 살려냈다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당을 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2위나 3위를 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당이 망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당은 박근혜가 이미 망친 당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어떻게 추스릴 것인가라는 거고 선거 초반 국면에서는 자유한국당은 후보도 못 낼 것이다라는 관측이 많았었습니다. 그랬었죠. 예, 자멸하고 네. 해봐야 지리멸렬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그래도 홍준표라는 후보가 나타나서 선거운동을 하더니 15% 이상 득표를 해서 저력을 보였다. 네. 최소한 선거 비용 보조는 국가로부터 받게 만들어줬다. 예. 이 정도면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큰 소리 칠 수 있고 나아가서 자신의 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상황에서 바른정당이 지리멸렬을 하게 되면은 네. 그 바른정당 의원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붕괴했던 새누리당을 부활시키는 네. 그 역할을 자신의 손으로 하고 싶었다. 아. 라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런 관점에서 홍준표 후보가 택하는 전술은 뭐냐? 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큰 틀에서 그런 2위가 목표였고 당을 추스리는 게 목표였다면은 네.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것이냐 이런 그 소규모적인 작전은 바로 색깔론이죠. 아. 이게
저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될 부분은 색깔론으로 선거를 이기지 못합니다. 네. 이제는 색깔론의 힘이 다해서 예전에는 색깔론으로 선거 이겼잖아요. 그렇죠. 예. 선거 때 되면 북풍 해가지고 막 북에서 뭐 총도 쏴주고 막 뭐 이러면 선거를 뒤집었는데 네. 이제는 색깔론 가지고 승부를 뒤집을 만한 상황은 절대 아니다. 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발전해 온 겁니다. 성숙을 좋은 했다. 현상이죠. 그 정도만큼은 예. 성숙을 했다. 심지어 홍준표 후보 본인도 그걸 안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색깔론을 무기로 삼는 이유는 2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걸로. 예. 그 색깔론이 없어지긴 했고 위력이 약해지긴 했지만 아직도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최소한 15% 이상은 먹을 수 있게 해준다. 그러면 이제 홍준표 후보는 할 얘기는 정해진 겁니다. 모든 반진보적인 어휘는 다 동원하는 거예요. 아. 문재인은 좌파 후보고 빨갱이고 되면 김정은이 좋아하고 네. 그다음에 그 문재인 주변에 있는 것들 봐라. 뭐 진보라고 하는 애들 뭐 동성애 욕하고 뭐 여성 인권 욕하고 전교조의 민노총회까지. 뭐 노동 문제 욕하고 예, 예. 모든 걸 욕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먹히는 계층이 딱 15%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슬픈 얘기인데 슬픈 얘기지만 현실이죠. 지하철의 한 귀퉁이에 예. 그리고 종묘공원의 한 구석에 그리고 탑골공원 뒤에 허름한 막걸리집에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이야기들이 서울에는 그 탑골공원에 있지만 예. 대구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곳곳에 있죠. 아, 네. 뭐 심지어 뭐 홍준표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벌써